201페이지. 자, 유형별 취득원가에서 외부 취득이라고 적혀 있죠. 자, 외부 취득할 때는 우리가 구입할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뭐 돈을 빨리 주거나 아니면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깎아주면 취득원가에서 차감 거꾸로 빼겠죠.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 앞 시간에 제가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하면 장부가액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었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땅을 사요. 자, 토지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이고, 그리고 이 땅에 보니까 허름한 기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2천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건물을 우리가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공장을 신축할 거죠. 그럼 우리는 땅을 산 거지 건물을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건물 값도 줘야 당연히 상대방이 나한테 땅을 팔겠죠. 그러면 이 건물은 토지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은 사용 중이던 건물이 아니죠. 근데 이 건물을 철거를 해요. 철거비가 500만 원이 들어갔다고 볼게요. 자, 그럼 이 건물의 철거비는 지금 우리가 사용 중이던 건물을 유형자산을 없애서 손해본 돈이 아니죠. 이거는 땅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장 지으려고 지금 기존 있던 건물을 철거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철거비는 토지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이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었죠. 그럼 영업활동에 지금 이 토지를 사용한다는 건 공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 들어간 모든 부대 비용을 토지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거비는 우리가 사용 중이던 건물이 아니라 땅 사면서 있던 기존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경우에는 이 철거비도 토지라고 처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의 취득원가는 1억 2,500만 원이 되겠죠, 총.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 앞에 제가 우리 사용 중이던 건물 철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그러면 장부가액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는 거고, 우리는 뭔가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 철거비는 토지라고 처리한다. 이걸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토지라고 처리하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게 우리 부가가치세법 가면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산의 무상 취득을 볼게요. 자, 우리가 대표이사가 1억 원에 취득한 토지를 우리한테 기증을 했어요. 기증. 자, 기증했는데 이 토지의 공정가액은 2억 원이고 이 토지를 우리 회사로 우리가 명의를 넘기면서 취득세가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이 들어가게 됐어요. 자, 이런 경우에 자, 이제 회계 처리를 해 볼게요. 자, 우리한테 공장 건물 지어라고 토지를 줬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차변에 토지라는 계정 과목을 쓰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무상으로 받게 되면 그때 대변에 쓰는 계정 과목이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이제 우리가 무상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공정가액으로 인식. 대표이사가 1억 원에 샀다. 이 표현은 대표이사 사정이지 우리 회사한테는 다른 사람 장부에 적혀 있는 내용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우리 시험 때 정보를 무조건 주는데 이건 우리한테 상관은 필요 없는 정보예요. 그 사람이 얼마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장부에 쓰기 때문에 내가 돈 줬으면 준 돈을 쓸 거고 준 돈이 없으면 공정가액을 쓸 거예요. 그럼 무상으로 받은 부분은 공정가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공짜로 받은 부분만 나한테는 이익이죠. 그래서 자산수정 이익은 공정가액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이사가 취득세를 안 내주면 우리 회사가 내야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 취득세를 800만 원을 지급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무상으로 취득한 이 토지 있죠. 무상 취득한 거에 대한 취득 원가는 공정가액 더하기 취득 부대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입장에선 돈 줬던 안 줬던 차변에 토지라고 쓰는 게 취득이잖아요. 장부에 기록하는 게 취득이라고 그랬죠. 그럼 취득할 때에 공정가액하고 우리가 얘 취득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800만 원하고 다 합쳐서 얘는 2억 800만 원이 토지의 취득원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자칫 잘못 기억을 하면 자산의 무상 취득은 공정가액이다 라고 해서 얘를 2억이다 라고 쓰면 안 돼요. 자산 수정이 공짜로 받은 이 수익이 2억인 거예요. 얘가. 그럼 얘도 당연히 나의 취득원가 구성하지만 우리는 얘도 어떻게든 자산의 취득이죠. 그러면 이 금액의 취득 시 부대 비용도 전부 다 원가에 포함시켜서 같이 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자산의 무상 취득으로 처리하는 거고 시험에서 자산 수정 이익이라는 이 계정 과목도 회계 1급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종종 등장을 해요. 이 계정 과목이랑 또 한 개 더 나중에 배울 계정 과목 2개 그때 이야기할 때 2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 계정 과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할 거니까 이 계정 과목은 안 잊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자산의 교환이라고 적혀 있죠. 자, 자산끼리 교환하는 건 우리 회계에서는 내 거를 팔고 상대방 걸 받는 걸로 보는 거예요. 사는 걸로.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바꿀 때 우리가 유산 업종에서 유산 용도로 사용하는 자산을 서로 바꾸는 걸 비슷한 종류죠. 그걸 동종자산 교환이라고 하고 전혀 다른 성격인 것끼리 서로 바꾸는 거. 예를 들어 우리 기계 주고 자동차를 받는다든지 그런 걸 이종자산 교환이라고 해요. 자, 그럼 자산의 교환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걸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취득을 100만 원에 했고 지금까지 감가상각이 60만 원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에 공정가액이 50만 원인 이 자산 하나와 그리고 취득이 120만 원, 감가상각이 70만 원, 공정가액이 60만 원인 이 두 자산을 서로 교환을 했다라고 볼게요. 자,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하고 두 개를 서로 교환했어요. 자, 이걸 우리 당사 자산이다라고 봤을 때, 자, 제가 가운데 쓴 건 왼쪽에는 동종자산 교환을 가지고 보고 오른쪽에는 이종자산 교환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동종자산 교환은 유산 업종에서 유산 용도로 사용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자,
그냥 쉬운 표현으로 같은 개념 과목끼리 비슷한 금액인 것끼리 서로 그냥 바꾼 거예요. 그럼 우리 회계에서는 큰 거래로 보지는 않아요. 그냥 지금 자 이게 우리 거예요. 우리 거의 장부가 이게 얼마죠? 40이죠. 100만 원 샀는데 60 달았잖아. 그럼 우리 장부에는 지금 100만 원에 사서 60 달았다고 적혀 있는데 얘랑 비슷한 애끼리 바꾼 거야. 그래도 바꾸긴 바꾼 거죠. 그래서 새로 내니까 그냥 40만 원짜리로 새로 시작하려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자 우리가 기계장치를 주고 기계장치를 받았다 볼게요. 그럼 동종자산 교환인데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먼저 지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거 지우는 거는 제가 순서 무조건 대변에 우리 기계장치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쓰고 그리고 취득원가 써주라 그랬죠. 그리고 이거의 감가상각 누계 자, 금액이 60만 원이다. 기계장치의 짝지 이렇게 쓰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에 대한 흔적은 지워질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팔았다면 돈 받을 건데 이번엔 우리가 교환했으니까 같은 거 동종을 그래서 차변에 기계장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기계장치를 우리는 자 얼마라고 쓸 거냐라는 게 지금 이제 저와 같이 보는 부분이고 그럼 이걸 이제 기준서에서는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을 해요. 장부가액을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제공한 자산이 지금 우리 거죠. 우리 거의 장부가액이 얼마였죠? 40. 그래서 얘 40만 원이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감가상각이 80만 원이었어요. 그럼 장부가액이 얼마죠? 20이겠죠? 그럼 얘 둘의 차이가 날 이유가 있나요? 없겠죠. 장부가 있으면 80이면 20일 거고 70이면 30일 거니까 얘 둘이 차이가 날 일이 없겠죠. 그래서 동종자산 교환은 얘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래요. 손익이. 그래서 자, 이 동종자산 교환은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종자산 교환을 보면 자, 이종자산 교환은 서로 성격이 다른 애들 거끼리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거 기계장치 주고 자동차 차량 운반구를 받았다 볼게요. 그럼 일단 우리 거 먼저 지우고 얘가 우리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기계장치 100만 원 지우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에 60만 원을 지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차량 운반구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차량 운반구의 가격은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사용할 거예요. 이번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다. 그럼 제공한 자산이 우리 거죠. 그럼 우리 거의 공정가액이 50만 원이네요. 그럼 얘는 50만 원이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장부가액하고 공정가액이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감가상각해 가는 건
이 앞 시간에 공부했던 정해법, 정육법, 연수학계법 이런 거 쓰는데 실제로 얼마 달았는지를 반영되는 게 아니죠. 엄청난 우연이 아니면 일치할 확률이 없겠죠. 그럼 그 금액을 쓴다면 얘 둘이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네, 지금처럼. 그죠? 그럼 얘는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 되게 돼요. 10만 원이. 자, 이 이종자산 교환은 공정가액을 쓰니까 얘는 무조건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래예요. 엄청난 우연을 제외하고는. 자, 그럼 지금 제가 오른쪽에 120만 원 사서 70만 원 달았고 60만 원 공정가액이라는 이 숫자 제가 썼나요? 안 썼죠? 지금 이 정보는 다른 사람 장부의 정보잖아요. 나한테는 다른 사람의 장부의 정보는 필요 없는 정보예요. 항상 내 거 가지고 내 거 사용하고,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이 제공환이죠. 그럼 유산 업종의 유산 용도로 쓰는 건 큰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40만 원짜리 기계로 그래도 바뀌었으니까 이걸로 감가상각 그냥 해가겠다는 거고. 자, 왼쪽 거 보세요. 왼쪽 거. 자, 왼쪽 거 가지고 좀 보면, 자, 우리 기계 장치가 지금 장부가액 40만 원짜리인데 얘 판다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공정가액이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공정가액 받을 수 있겠지, 판다면. 그죠? 그럼 우리 거 판다고 볼게요. 자, 우리 거 기계 장치를 지우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 자, 우리 기계를 지웠죠? 그리고 얘 팔면 현금으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분계를 하면 장부가액 40만 원짜리 팔고 50만 원 받았으니까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자, 이 분계 이해가시나요? 그럼 이렇게 팔고 받은 이 50만 원 가지고 우리 회사는 자동차 살 거예요. 이 돈 주고. 현금 50만 원 주고 차변에 자동차 차량 운반구를 50만 원짜리를 샀어요. 자, 지금 이 두 분계가 합쳐진 게 얘예요. 이종자산 교환은 정말 우리 거 팔고 그 돈으로 우리가 원한 받은 그 자산을 사온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거래로 그냥 아예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이 돈이잖아. 그래서 이 돈 가치가 하는 걸 받았다 해서 공정가액을 쓰는 거예요. 지금 얘만 상계하면 차량 운반고 들어갈 거잖아. 그럼 이 분기하고 차이가 없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손익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이종자산 교환은 그냥 우리 거 팔고 그 돈으로 산 거죠. 자, 우리 회계일급에선 이 정도 선까지는 기억을 하셔야지 미래 여러분이 세무이급을 공부하시면 여기에 돈을 얹어줄 거예요. 바꾸면서 돈을 주거나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때 공부하고, 그럼 나중에 이제 세무이급 가면 얘도 좀 쓰게 될 거예요. 그렇게 점점 업그레이드 돼 가니까 우리가 회계일급에 뭔가를 잡아두면 전혀 새로운 게 세무이급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점점점 원이 커지는 거예요. 경우의 수만 더 늘리는 거야. 그럴 거면 지금 제가 회계일급 재무회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했죠. 이때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다음 받아들였을 때에, 그럼 다음 선생님이 누가 하든 간에 이 부분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에서 돈을 더 줘봅시다 하면서 얘를 70만 원짜리 바꾸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고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유형자산 가지고 챕터에서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유형자산 교환만이 아니고 모든 자산의 교환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쟁환 자산의 장부가액, 쟁환 자산의 공정가액. 자, 이걸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주시면 돼요. 우리 책에도 장부가액, 공정가액은 빨간색 적어놨죠. 그 부분만 인지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4번에 현물 출자라고 적혀 있는데 현물 출자는 아직 우리 자본 자체를 공부를 안 했죠. 그래서 그 주식의 대가로 물건을 주는 거예요. 거꾸로 차 주면서 주식을 받는 그런 건데 이건 나중에 우리 자본하면서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자, 자가건설 적혀 있는 건 우리 자가 제작이라고 표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걸 회계사의 건설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건물만이 아니고 얘는 건물인 느낌처럼 적는데 건물만이 아니고 기계장치 만들 때도 우리는 기계장치 취득 시점 완성하기 전까지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다 써둘 거예요. 우리 건설 중인 자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취득할 때 그게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유형자산에 대해서 자와 같이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났어요. 자, 다음 218페이지에 무형자산을 봅시다. 자, 이 무형자산은 자,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구성 있는 무형의 자산이에요. 근데 방금 앞에 제가 말했던 멘트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저번 주 금요일에 들었을 거예요. 그죠? 유형 자산 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구성 있는 유형의 자산이다. 얘는 다 똑같은데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구성 있는 무형의 자산이다. 그냥 형체 유무만 차이 있지 나머지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형 자산의 조건에서 자, 우리 뭐 첫 번째 보시면 장기간 기업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두 번째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이걸 제가 앞에 쭉 표현했던 거죠. 근데 셋째를 보시면 식별이 가능하고라고 적혀 있죠. 자,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이 식별은 형체의 식별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왔어요. 그럼 옆에 삼선이 껴 있으면 어디 브랜드 건지 알겠죠. 혹은 제 가슴에 바나나 킥이 있어요. 그럼 어디 건지 알겠죠. 그런 식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건 어디의 디자인이구나, 어디 거다,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그런 식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식별이 가능하고, 그걸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 쓰고 있다면 우린 디자인권 침해라든지 아니면 저작권 침해라든지 뭔가에 걸리겠죠. 한마디로 우리 거다라고 통제하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로 당연히 미래의 경제적 효익, 그 디자인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면서 돈 벌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는 무형자산의 조건이에요. 자산의 인식 요건. 자, 그럼 무형자산 종류가 적혀 있는데 첫 번째 영업권이라고 적혀 있죠. 굿윌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회계를 처음 도입할 시절에 우리나라가 많이 못 살았어요. 77년도였거든. 저도 제 기억에 어릴 때 우리 삼촌이 저기 가락동에 살았어요. 문정중앙아파트라는데 그때 우리 숙모가 성남 있는 쪽에 살았는데 거기 들판이었어요. 저 어릴 때 놀러 왔을 때. 근데 거기만 들판이 아니고 제 고향 경남 창원도 들판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쪽 그 두 도시를 신도시로 만들고 쫙 이렇게 커졌는데, 근데 문제는 77년도에 우리나라가 무형자산이라는 게 이렇게 발전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대한민국에 권리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권리금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권리금을 개정 과목으로 쓰기가 적절하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권리금을 영업권이라는 이름에 그냥 써버린 거예요. 이렇게 발전될 줄 몰랐던 거지. 그러다가 실제 영업권이라고 해야 되는 건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걸 영업권이라고 해야 되는데 권리금조를 영업권으로 처리해버리니까 얘들 위가 충돌이 나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가 사실 무형자산이 제대로 인식을 받기 시작한 건 그 미국하고 한미 FTA를 시작하면서 무형자산이 뜨고 여러분들이 아는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걔네도 돈 못 벌었어요. 그냥 인기로 먹고 산다 뭐 이런 거였고, 맨날 행사 나가야 돈 벌지. TV나 자기 노래 가지고 못 벌어 먹었어요. 근데 왜냐면 옛날에는 그 가짜 테이프 고속도로에 대놓고 팔고 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게 틀어야지 인기 끈다고. 지금은 가게에서 틀라 그래도 뭐 그 사용료 내면서 틀어야 되지, 아니면 큰일 나죠. 심지어는 뭐 창문 열고 하면은 캐로도 못 부르게 하는 이상한 세상이 됐죠. 그만큼 이제 걔네들이 먹고 살기가 좋아지게 됐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그때부터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개정 과목을 새로 만드는 게 의미가 점점 없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외래어를 그대로 개정 과목 써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개정 과목이 프랜차이즈, 소프트웨어는 개정 과목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개정 과목이 라이센스예요.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앙권이 이렇게 발달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뭉쳐가지고 산업재산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분류로 매출채권처럼. 근데 대한민국은 그 개념이 없이 옛날에 산업재산권을 개정 과목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지금 분리시키면서 하는데, 아직도 기업들은 산업재산권으로 분계돼서 재무상태부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재무제표인데, 이 영어권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그래서 권리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영어권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 영어권은 내부 창출한 영어권은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무형자산이 내부 창출한 걸 인식 안 한다가 아니고, 무형자산은 우리 회사 개발해야지, 그게 아니고 내부 창출한 영어권, 권리금은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가 A라는 회사를 합병을 해요. 근데 이 영어권 제가 권리금이라 말하는데도 분개하면 좀 있어 보여요. 자, A 법인을 우리 회사가 인수하려고 하는데, A 법인의 재무제표를 봤더니 우리 제품이 1,000만 원치 있고, 그리고 기계 장치가 2천만 원짜리가 있고,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단기 차입금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 있는 회사를 우리 회사가 인수를 해요. 자, 그럼 이 회사를 인수할 때는 얼마 주고 인수하면 될까요? 이 회사의 재산이 3천이고 빚이 1,500이에요. 이 회사를 인수할 때 얼마 주고 인수하면 되죠? 1,500만 주고 인수하면 되겠죠? 왜냐면 인수하면 제품하고 기계도 내 거지만 이 빚도 내가 갚아야 되거든. 그러면 1,500만 주고 인수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 회사가 인수를 해요. 자, 인수를 하면, 자, 차변에 이제 분기해서 차변의 제품은 그대로 차변에 1,000만 원이 오고, 차변의 기계 장치도 내 재무상태표에 차변에 그대로 오고, 자, 대변에 나의 부채로 단기 차입금이 1,500만 원이 나한테서 부채로 들어올 건데, 이걸 인수하면서 우리 회사가 돈을 2천만 원을 준 거예요. 왜 2천만 원을 줬을까요? 1,500만 주면 되는데. 이게 이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그 가치를 인정해서 주는 거죠. 그죠? 우리 그게 권리금이에요. 그래서 500만 원. 이 회사의 순자산인 자본보다 더 초과해서 지급하는 이 돈을 우리는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해야 우리는 장부에 인식할 수 있지. 나 혼자서 빈 가게에서 떡볶이 가게 하다가 장사가 잘 돼. 확장하려고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서 내 떡볶이집 팔면 권리금 1억 받을 수 있어요. 내 재산 1억 있어요. 그럼 은행이 나 미친놈을 볼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이거예요. 내부 창출한 영업권. 근데 외부에서 구입한 거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떡볶이집에 테이블이랑 식당이랑 기자재다 보니까 한 1,000만 원치 돼요. 근데 그분이 전부 다 하고 자기 지금까지 해왔던 그 브랜드 이미지, 떡볶이집이 여기 있는 걸 알고 사람들이 오면서 찾아오는 거, 이런 거 해서 2천만 원을 다 해서 달래. 그럼 2천만 원 주고 들어간 거는 외부 구입한 거죠.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권리금인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왜 내부 창출한 영업권을 인식할 수 없냐면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그래요. 지 혼자서 지금 권리금 얼마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쓰는 건 자기 혼자 만든 건 안 되겠죠. 근데 얘는 외부에서 구입하니까 명확하게 인지가 되잖아요. 이건 인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영업권은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아래 있는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권, 뭐 이장권, 실용신한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개발비라는 게 있는데, 자, 개발비에서 이론에서 우리한테 종종 물어보는 게 자, 개발비는 먼저 연구 단계가 있고 그리고 개발 단계가 있어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가. 자, 그럼 이 연구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계정 과목 쓰냐면 연구비 또는 연구 개발비 이런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근데 이 연구 단계란 건 뭐냐면 이걸 개발하면은 사업성이 있을까? 사업성 검토 정도까지가 연구 단계예요. 이걸 개발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공해서 팔면 돈이 될까? 이런 거 하는 것까지 연구 단계예요. 그럼 이 단계는 우리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단계예요. 자, 그럼 이제 개발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얘 해보자라고 해서 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제품 개발하는데 이제 돈이 들어가요. 자, 들어가면 이때 이제 두 단계가 되는데 자산 인식 요건 미충족과 자산 인식 요건 완전히 충족으로 나눠져요. 여기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완전이에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효과가 커야 되고 우리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식별 가능해야 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대응원가를 신뢰성 있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자산들의 조건이 있어요. 그걸 완벽하게 충족을 하면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이고, 근데 아직 이 요건을 충족 못하고 있는 개발 단계에 있다면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은 경상연구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럼 경상연구 개발비는 아직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 못했죠. 그래서 얘는 계정 과목 성격이 비용이에요. 비용. 얘는 비용이고, 자, 우리가 계정 과목 중에 끝에 B로 끝나는데 비용이 아닌 계정 과목이 유일하게 얘예요. 얘는 무형 자산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끝에 B자로 끝나는 거 봤을 때 뭐 복리후생비 그리고 뭐 만약 그래서 뭐 접대비 뭐 이런 식으로 B자가 끝나면 전부 다 비용 계정 과목인데 얘만 유일하게 자산이에요. 자산. 자, 그럼 이 두 개가 경계선이 모호하다면 완성됐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성공한 건가요? 아니죠. 완전이라 그랬잖아. 완전한데 이게 왜 모호해?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면 비용 처리하는 걸로 이론에서 다 잡아버리면 돼요. 완전히 인식했을 때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형 자산은 개발을 하는 거예요. 내부 창출하는 거예요. 근데 영업권만 내부 창출한 걸 인식 안 하는 거예요. 영업권만. 그래서 그냥 걔 권리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19페이지에 무형 자산의 상각에서 무형자산의 상각에서 보면 자, 중요한 키워드 글자들만 제가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모든 상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든 상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 유형자산 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정해법, 종류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중체감법 이런 것들 무형자산에서도 전부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못 찾을 시 우리는 정해법을 써야 돼요. 모든 상각 방법을 다 선택할 수 있는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못 찾을 때에 정해법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단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하면 20년 초과가 가능해요. 원칙적으로는 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한다면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무형자산은 잔존가액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형자산은 잔존가액 이야기를 했죠. 근데 무형자산은 잔존가액은 없어요. 이걸 이 기간 동안 쓰고 나서 가치가 얼마고 이걸 팔았을 때 누가 살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 잔존가액을 인식하기가 좀 허무맹랑하죠. 그래서 우리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이제 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적은 이 내용 가지고 그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우리 기출문제 지문들이에요. 전에 정말 어이없게 이렇게 나왔었어요. 관계법령이나 계약이 정하더라도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하면 초과할 수 있다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해법을 정유법 쓸 때도 있고 무형자산은 정해법만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잘못된 지문이다라고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무형자산 상각할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여기도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는데 자, 분계를 보면 예를 들어 개발비라고 봤을 때 직접법은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얼마 대변에 개발비 얼마 이렇게 쓰는 거고 간접법은 무형자산 상각비 얼마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 얼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간접법이 차감 계정 다는 거고 직접법이 그 계정 항목을 직접적으로 대변에 써서 하락만큼 줄여주는 게 직접법이죠. 자, 그럼 우리 무형자산은 이 두 개 중에 선택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사용을 해도 돼요. 그런데 자, 우리
무형자산을 취득원가를 알려주고 얼마 달았다고 알려준다고 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게 과연 있을 거냐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도 별 볼 일 없죠. 그래서 자 우리는 아무 말이 없으면 직접법을 관습적으로 사용을 해요. 직접법을 관습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둘 다 사용 가능해요. 유용한 정보를 준다면 이렇게 보여줘야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 줄 것도 없는데 힘들게 이렇게 처리 안 한다는 거예요. 얘 관리하는 게 더 힘들죠. 이렇게 줄여버리면 남아있는 거 나중에 팔면 걔만 지워버리면 되니까. 걔가 훨씬 더 관리가 편하니까 위에 방식을 써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무형자산 상각비 구할 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가 취득을 2019년 1월 1일 날 전기에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상각전 장부 가액이 80만 원이에요. 내용 연수 5년이고 정해법으로 잔존가액이 없다면 올해 2020년 12월 31일 날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개발비라면 개발비다. 이렇게 쓸 이 금액은 얼마일까요? 얘는 지금 정해법으로 5년간 잔존가액이 없어요. 그럼 얘는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20만 원 계산하신 분. 그죠? 자, 보세요. 얘는 2019년 1월 1일 날 100만 원에 취득한 애예요. 대변에 뭐 돈 주고 100만 원에 취득을 해서 2019년 12월 31일 날 5년간 정해법이니까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20만 원, 대변에 개발비 20만 원 이렇게 분개를 냈어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분개하고 나면 개발비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죠? 80만 원. 지금 이게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그런 금액이다라는 걸 어떻게 포인트를 잡냐면 장부가액을 주면 감가상각한 후의 금액이고 문제에서 취득 원가를 준다면 100만 원을 줬을 거예요. 장부가액을 주는데 올해 취득한 게 아니면 과거에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을 준 거예요. 이제 문제 내용 이해가시나요? 이걸 지금 직접법으로 생각해서 얘 장부 금액이 줄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결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자, 문제를 봤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장부 가액을 알려주면 그때는 우리 시험은 무조건 정해법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여기에 자, 장부 가액에 잔존 내용 연수를 나눠버리세요. 자, 잔존 내용 연수 나누라는 건 얘 언제 취득했죠? 19년이죠? 5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올해 2020년이니까 전년도에 한번 감가상각을 했죠. 그럼 얘는 4년 남은 거네. 그럼 잔존 내용수는 4년이고 장부가액은 80만 원이면 20만 원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취득원가를 주면 실원가 주면 취득원가를 총 내용연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지금 취득원가 준다면 얘가 100만 원을 줬겠죠. 그러면 얘를 5로 나눠버리면 될 거니까, 그래서 장부가액 주면 잔존 내용연수로 나눠버리세요. 그럼 똑같은 20만 원인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값을 주는지를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어떤 값을 주는지.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기타 비용상 구경만 살짝 하고 부채로 넘어갈게요. 쉬었다 합시다.